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겪게 되는 문제 세금. 사업을 하기 바빠 죽겠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항상 바뀌는지. 잘 나가는 사람도 한 방에 망하게 만든다는 세금은 사업에 있어서 숨은 복병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최대 50%나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이라니 세금의 중요성이 체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나 부업을 시작하기 전 올바른 절세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면 장기적으로 큰 돈을 아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복잡한 세법상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10년째 세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고 직접 부업을 하고 세금 신고도 하며 느꼈던 부분을 초보자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샐러리맨 채널의 리맨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직접 경험하고 추려본 사업자 등록 전 알아두면 돈 버는 3가지 절세 전략입니다. 바로 창업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지출증빙 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각 챕터별로 구분해 두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아시는 내용이라도 한 번 더 보시면 분명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업 관련 꿀팁, 구독으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럼 시작하시죠. 1. 청년창업 세액공제. 첫 번째는 바로 세액공제 중 대표격인 청년창업 세액공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창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더욱 좋습니다. 청년이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를 의미하며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만 36살이어도 군 복무 기간이 2년을 넘는다면 청년 창업 세액 공제 대상인 것이죠. 이 세액 공제는 청년의 경우 50에서 100%까지, 그 외 일반 사업자도 조건만 맞으면 50%까지 소득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이 다른 세액 공제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이슈가 되었을 정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최대 소득세율이 순이익의 절반이나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벌었을 때 5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내도 된다니 그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부업의 대표격인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 통신 판매업과 유튜브 등 미디어 컨텐츠 사업이 청년 창업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혜택은 무려 최초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나 적용이 됩니다. 세금이 무섭고 귀찮아서 안 한다? 어차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혜택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가지 복잡한 것은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혜택과 주의해야 하는 핵심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이란 이 청년 창업 세액 공제의 혜택은 사업장 주소에 따라 50% 감면이냐 100% 감면이냐가 정해집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과밀 억제권역이란 정부가 정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화면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대부분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그나마 김포, 안산, 수원, 남양주, 경기 광주시 등은 과밀 억제권역이 아닙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과밀 억제권역에는 50%의 세금만 감면해주고 그 지역이 아닌 곳에는 100%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온라인 판매나 유튜브 콘텐츠 등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한 푼이라도 덜 내고 싶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상주 사무실을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계약을 하고 사업장 주소지를 그곳에 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청년 창업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잠깐 보셨던 이 뉴스가 이러한 실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활동은 사업장 주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비상주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더라도 통신 판매업이나 미디어 컨텐츠 사업은 일반 아파트나 빌라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기에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 혹은 친척 주소나 본인의 거주 장소를 활용하여 전략적인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앞에 저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무실에서 사업을 영위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장소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사업이라도 그 비상주 사무실을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출퇴근을 한다던가 우편물 관리, 세금 계서 발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최근 세무조사 트렌드는 고액 매출의 청년 사업가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 장소의 실질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전액 감면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비상주 사무실 혹은 지방 부모님 집, 친척 집에 주소만 만들어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탈 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근처 지역에 두더라도 향후에 거기서 사업 활동을 했다는 증거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의 출입 기록이나 그곳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 혹은 세금 신고 등의 IP 기록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조금의 번거로움을 감내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저 리맨의 경우는 처음 부업을 시작할 때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50% 감면밖에 받지 못해 세금에서는 많이 손해를 봤지만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세액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더하자면 이 세액공제 혜택은 업종난 최초 한 번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이를 폐업하고 몇 년 뒤에 다시 사업자를 만들어 통신판매업을 시작한다고 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을 하던 사람이 별도의 미디어 컨텐츠 사업, 유튜브 등을 시작한다면 다시 창업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하게 되죠. 이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게 바로 나이입니다. 창업세액공제의 경우 15세에서 34세의 청년에게는 50% 혹은 10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그 외의 분들에게는 0% 혹은 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창업세액공제는 청년 창업세액공제의 기준과 동일하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그 외의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나이가 30대 중반 전후에 있으시다면 꼭 나이를 한번 따져보시고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 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부터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득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받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내일 당장의 현실에 치여 미루다 보면 정작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모두 각자의 특수한 케이스가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주변 세무사, 회계사의 전문적 조언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법은 그만큼 복잡하고 많이 바뀌지만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 청년 창업세액 공제 또한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모르고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받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2. 간이과세자. 두 번째는 간이과세자 제도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헷갈리고 복잡해서 이것저것 따지기 싫다, 본인이 초보이고 부업으로 가볍게 시작할 것이다 하시면 단순 명료하게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란 일정 매출액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하면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가 단순히 원한다고만 해서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혜택이 있구나 란 추정이 가능하죠.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의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무려 4번이나 분기별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에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도소매업 기준 매출의 1.5%만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을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800만원 이상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이죠. 추가로 사업하기 바쁜 와중에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한 번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간이과세자가 소규모 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 등의 세무 리스크도 일반 과세자보다는 낮다는 것도 개인적인 팁입니다. 이를 정리하여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고 이 둘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간이 과세자의 약 10배 정도의 부가세를 부담하며 세금을 신고하는 주기도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세금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초보 사업자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드렸지만 간이과세자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거의 못 받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B2B 영업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작다는 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처음부터 건물을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등의 설비 투자를 세팅하거나 재고 매입이 많아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대부분의 상품 및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는 내야 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모든 세율이 거의 10분의 1이기에 대상 기간에 내가 투자를 많이 해서 납부세액 매출보다 환급세액 매입이 많다면 돌려받는 금액도 더 작아지게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상품을 많이 팔아서 납부세액 매출이 많았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투자 등이 많아서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황마다 다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함이니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면 간이과세자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세금 계산 방법이 다르기에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부가가치세 기본 구조가 매출세액은 내고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것인데, 상대 거래처에서 나의 물건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10%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B2B 거래에서는 흔히 세금 계산서라고 불리는 증빙을 요청하는데, 부가가치세 계산 기준이 다른 간이과세자는 이를 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큰 규모의 거래 단계에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행 빈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도 간이과세자 선택 여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절약할 수 있는 세액은 꽤나 큽니다. 부업으로 소소하게 하시거나 세금에 대해 잘 모른다 하시는 초보 사업자분들은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선택을 하시더라도 추후 일반 사업자의 전환도 언제든 신청만 하면 가능하오니 처음엔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이용한 절세 전략이나 재고 매입세액 같은 전환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라 영상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므로 이 논의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지출 증빙 준비. 세 번째 핵심 사항으로 넣은 것은 바로 지출 증빙 준비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바로 사업용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매출은 오픈마켓의 데이터 혹은 카드사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집계가 되고,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슈가 덜하지만 내가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과세관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받는 것, 납세자의 매출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주어야 하는 것, 납세자의 비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무조사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무공무원이 얼마나 납세자를 추징했냐가 그들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선 소명자료를 평소부터 잘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비용 관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비용과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죠. 어차피 사업용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만드시게 되겠지만, 본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카드를 별도로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게끔 세팅해 두고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는 것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홈택스에서 1분 만에 간단하게 카드 번호만 등록만 하면 되므로 편리합니다. 또한 일반 마일리지 적립 카드나 혜택 카드도 구분 없이 등록이 가능하니 처음부터 구분하여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오픈마켓 매출 입금 계좌와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 출금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두면 전체적인 손익관리부터 세금 신고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니 초기 세팅부터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주세요. 개인카드는 법인카드와는 다르게 혜택이 많습니다. 각종 마일리지부터 할인 적립까지 카드사의 혜택도 챙기고 사업에도 활용하여 알뜰하게 운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도 포인트로만 1000만원 이상 모았을 정도로 처음에 전략을 잘 세우면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지출 준비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도 많고 각 세무사무소마다 요청하는 증빙 기준이 다양하지만 저의 의견은 필요한 것만 준비하자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명세표,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한 업종 및 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것들은 번거롭게 내용 정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트나 온라인 구매 등 구매 품목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시로 화면상에 있는 영수증을 보면 구매 품목이 사업상 관련성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가세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사업상 비용 8만원도 인정받아 이익을 줄이고 세금도 더 적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동일 품목을 사면 9만원의 지출이 있었지만 이것을 사업을 하는 여러분이 사면 소득세를 25%로 가정할 경우 부가세액 8,000원과 소득세액 2만원, 총 3만원 정도를 절감한 6만원의 구매가 가능한 셈이죠. 직장인이 소비하면 9만원, 사업자가 소비하면 6만원. 이것이 세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4. 기타 체크사항. 이제 마지막 체크사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세무적 이슈를 많이 다루었기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아끼고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고 증명해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쟁점의 핵심을 단 한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사업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판단하는 데 있어 주요 쟁점사항이 애매하면 납세 당사자인 본인이 그것의 당위성을 입증하여야 하거든요. 앞에서의 청년창업세액공제에서 이슈가 되는 장소의 경우 내가 여기서 사업을 실제로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지출증빙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경비처리의 경우 이것이 정말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부분이 명의사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 등으로 시작을 생각하실 텐데요. 겸업금지 조항부터 해서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기가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업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그와 별개로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의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업 실질성을 따져볼 때 분명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암암리에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문제는 논외로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따져볼 것이 그 명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지는 부분과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는가입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부터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의 수당, 조기 노령연금 등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했을 때 괜히 그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그분께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불필요하게 사대보험 등의 납부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존 소득이 있는 분의 명의라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소득 부분은 효과가 미미하겠으나 소득이 없었다가 새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모시면서 명의자를 부모님으로 할 경우 그 명의자에게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각종 공제 혜택에서 부모님이 제외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서 부모님과 관련한 인적공제 및 의료비, 부양비 등을 공제함에 있어 그분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따졌을 때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회사의 세무를 총괄하며 다소 전문적인 경험을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생활뿐 아니라 부업도 병행하며 작은 성과도 거두었죠. 회사에서 근무하며 국세 세무조사 3회, 지방세 세무조사는 5회 정도 수검하였습니다.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세무는 분명 부담이 되고 어려운 업무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겁먹거나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부과되고 담당 세무 공무원분들도 친절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직접 부업 활동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무적인 부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댓글란에 메일 주소를 남겨두시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매주 업로드가 되며 필요한 정보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반영하여 영상 주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상으로 셀러리맨 채널의 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